메모리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SK 하이닉스는 물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도 적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재고를 떨어내기 위한 생산량 감축, 즉 감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IPO 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기업을 인수할 때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도 사들여야 하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서 M&A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2,000여 명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던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 위축에 가품 논란까지 겹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과 가전제품, 과일 세트까지 판매하며 생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홍원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이 연말 들어서 산타 랠리도 없고 거래가 얼어붙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개인들 순매도가 1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 4거래일째 팔자거든요. 확실히 좀 대주주 양도세 영향이 없지 않나 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오늘과 내일 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6,200억 원, 또 코스닥에서 3,400억 원 정도 팔아치웠는데요. 물론 이 개인의 순매도 물량 1조 원이 전부 다 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6,200억 원 개인의 순매도 물량이 이번 달 순매도 금액 중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네. 당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가 발표한 이 대주주 요건인 100억 원 상향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 건너가면서 오늘과 이제 내일 좀 매도를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이 확정일이 28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좀 물량이 대량 쏟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업종들이 좀 두드러진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 업종들을 우리가 연말에 박앤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지금이 줍줍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업종들이 그럼 많이 빠졌냐?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또 급등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이제 제약주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가 16% 정도 올랐고 또 경남제약도 8%대, 또 신신제약과 BC월드제약이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약주의 상승은 이 중국의 코로나19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이 중국 방역 당국이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항생제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이 제약사의 생산 공장을 좀 가동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각종 의약품의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품귀 현상에 맞춰서 이 아세트아미노펜 이 제품의 약값을 한정당 50원, 70원으로 좀 늘려서 좀 긴급 생산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예.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는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니까 가짜 수혜주 좀 가려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달에만 국민의 5분의 1이 2억 5천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여행객들이 오히려 막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항공주가 오르고 있다고요. 네, 오늘은 좀 항공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에어부산은 8%대, 또 티웨이 항공이 3%대 강세 마감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선 여객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이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행객이 308만 명으로 국내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제선 여행객이 더 많아진 거는 11월이 처음인데요. 네. 이렇게 좀 국제선이 급증을 한 거는 일본 여행이 이제 자유롭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면서 10월부터 일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주항공을 특히 많이 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이제 일본의 취향을 많이 해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1월 일본 노선 여행이 이제 여객 수가 82만 명으로 전달보다 2배가 올랐고요. 9월에 비하면 5배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인 이제 12월 23일까지의 국제선 여행객 수를 보면
290만 명인데 거의 이제 300만 명이 근접을 했죠. 그래서 연말 마지막 주에 여행을 더 나간다고 보면 400만 명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해운 업종은 또 반대로 경기 침체로 지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 업황이 좀 뒤죽박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운 업종은 좀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운송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지수가 있습니다. 그 SCFI라는 지수가 있는데 예. 23일 기준으로 1107.09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예. 주요 노선인 이 미국과 유럽 항로의 운임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비중이 높은 이 미국의 서한 노선 운임 같은 경우는 이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5가 떨어지면서 1,4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연중 최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해운업계에서는 이 고금리 또 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해운 업황이 조금씩 부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내 해운주는 흥하해운이 3% 약세를 기록을 했고 또 HMM 또 페노션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해외여행은 아직까지 리오프닝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제조업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물류 쪽, 그 해운 쪽은 지금 경기 침체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도 무관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내일 어떤 일정 좀 알아볼까요? 네, 내일은 일단 우리 증시의 배당주 시한 마감인데요.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이제 주주 명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주주 명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보통 배당주들은 이제 배당금을 노리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배당락일에 이제 팔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11월 도소매 재고 지수가 나오고 이제 지난주에 금리를 올렸던 일본에서는 11월 실업률 그리고 소매 판매 건수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올 연말 산타랠리가 사라지면서 연초에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달 낙폭이 컸던 바이오와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매년 1월 증시가 계절적 요인으로 다른 달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을 뜻하는 1월 효과. 그러나 올해 거래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가운데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타랠리가 나타났을 때 1월 코스피 상승률은 1.3%로 산타랠리가 없었던 해보다 강했습니다. 산타랠리는 12월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연준이 12월 FOMC에서 추가 긴축을 시사해 증시 침체가 길어진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게 보여야지 주가도 좀 땡기고 이제 자금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2월 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뭐 50bp 할지 그리고 거기서 멈출지 3월까지 계속 갈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월 효과가 나타날 만큼 그렇게 증시의 환경이 우호적이다면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이후 연준의 긴축 속도를 확인한 뒤에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1월에는 12월에 낙폭이 컸던 업종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가 막 세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매물이 좀 갑작스럽게 또 나온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주 이런 쪽들에서 좀 많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12월 말에 많이 이제 개인 매도세가 있었던 만큼 이게 또 1월에 좀 어느 정도의 되돌림이 있을 겁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발표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악재만 가득한 시장. 이런 가운데 1월 효과 기대감마저 낮아지면서 새해 초에도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롯데건설의 2,500억 원 규모 회사채 수요 예측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가까스로지만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지급 보증과 산업은행의 인수단 참여 덕분인데 건설사 회사채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급박한 자금 사정을 나타내듯 내년 공모치의 첫 발행사가 된 롯데건설. 2,5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 총 1,600억 원의 투자 수요를 확인했고 산업은행이 1,000억 원을 우선 인수한 덕에 예정했던 2,500억 원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조달 금리는 연 5.869%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회사채 시장 경색과 건설채에 대한 우려로 미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예상을 깨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기업인 롯데케미칼이 지급 보증을 선대다 산업은행과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지원 사격, 만기를 짧게 쪼개는 구조로 설계하면서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최근 3대 신용평가사는 일제히 롯데건설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고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할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은 3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못하는 가운데 공급 물량이 늘면 이들 유동화 증권이 만기에 원활히 차안되지 못하면서 증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다시금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롯데건설은 이번에 조달하는 2,500억 원 전액을 석 달 전 롯데케미칼에서 빌린 5천억 원을 갚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4분기 SK하이닉스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마저 내년 적자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SK 회장, 이 반도체 사이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졌다며 희망적 전망을 내놨는데 실제 근거 있는 얘기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출입하는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대표 산업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적자가 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2008년 4분기 때 적자가 났었는데 그 이후니까 15년 만에 적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어떤 추정치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월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이 연달아서 내년 2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 좀 예측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신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서 내년 1분기부터 좀 더 앞당긴 거죠. 적자를 기록을 하고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D램까지도 2분기에 적자를 낼 것이라고 좀 이런 적자를 낼 것이라는데 무게를 좀 실어서 줬습니다. 물론 흑자를 예상하는 이제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은 캐시카우로서 뭐 한 분기에 한 수조 원, 수십조 원씩 벌던 그런 사업 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 단위가 아니라 이번에 내년 1분기부터는 억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아봐야 수천억 원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이제 반도체 경기 하락세가 내년 지금 상반기까지는 더 심화가 돼서 거의 이제 피크를 1, 2분기에 찍게 되거든요. 예. 그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기존 예상보다 1조 원 정도 줄인 1조 5천억 원이라고 좀 내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온 이후에 국내 증권사들도 이 기준에 맞춰서 뭐 1조 4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까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어떻게 적자를 4분기부터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적자 상황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구장창 하긴 했는데 최태원 SK 회장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으니까 금방 회복이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맞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 이제 2018년도에 한번 왔었는데 그 후로 좀 코로나19 특수 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사이클, 그러니까 주기 자체가 좀 짧아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많이 팔려면 그만큼 IT 제품, 특정 IT 제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어떤 PC 제품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걸 최근에 정점을 찍었던 2018년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 좀 최신의 IT 제품 수요가 좀 이어져야 호황이 좀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현재 최대 시장, 그러니까 최대 소비하는 시장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 사업자들입니다. 클라우드 업체로 대표되는데 예. 이들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어떤 투자 계획 단위가 1년 단위, 보통 예전에 한 3년 단위였다면 1년 주기로 짧아졌다는 데서 이 근거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주기로 이 투자 사업자들,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자율주행차다, 뭐 확장기기, 그러니까 XR 기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2027년까지는 이런 주기를 이끌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PC의 교체 주기대로 움직였는데 DRAM 수요에서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까지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버 투자를 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그 투자 계획이 사실은 뭐 1년 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사이클이 짧아졌고, 이와 같은 현상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뭐 자동차든 XR 기기든 이런 수요가 의미 있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 산업을 통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짧은 제품 주기가 2027년까지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 업체들 작년까지 있었던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이 주로 이제 서버용 DRAM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사이클이 1년이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증권사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년 3분기부터는 좀 살아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제 내년 초에 인텔이 이제 서버용 CPU 시장의 거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네. 이 인텔이 새로운 DRAM 기기인 DDR5가 적용된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CPU, 서버용 CPU를 내년 1월에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AMD도 이미 올해 11월에 제노아라는 서버용 CPU를 내놨는데, 뭐 점유율은 좀 낮지만 이것도 이제 DDR5 규격이 들어가서요.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 DDR5 규격을 최근에 개발을 다 마치고 양산을 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전체 DRAM 생산량에서 내년도 한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 DDR5의 점유율이 기존의 DDR4의 점유율을 넘어서서 한 20%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어떤 업황의 반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쌓아놓은 반도체 재고가 수십조 원에 해당한다고 계속해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 재고량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진할지에 따라서 좀 하반기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제품이 팔리지 않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소비하는 이제 완제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잖아요. 네. 그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이제 반도체 수요가 좀 없더라도 2분기가 지나서 완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3분기부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하반기에는 좀 회복을 할 거다.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뭐 지금 상반기를 버텨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비용 줄이기 실제로 좀 한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임직원들의 반도체 성과금을 뭐 반절로 줄였다. 또 SK 하이닉스도 기존보다 훨씬 삭감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단적인 예로 이제 내년 초 바로 다음 주죠. 이제 CES가 열리는데, 보통 여기에 기업들이 뭐 투자 설명회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대부분 많은 유수의 기업들도 모이지만 대규모 투자자들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IR팀을 동행을 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CES는 IR팀을 동행하지 않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런 수까지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기업들의 상황이 좀 절박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공급량을 조절하는 감산 정책을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3분기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 같은 다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다 감산을 하고, 뭐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올해 대비 투자를 50% 이상 줄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2008년에 4분기 아까 금융위기 이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격자를 기록했다고 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공급량을
오히려 확장 많이 출시를 하는 그런 치킨 게임을 좀 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이크론과 대만의 나냐가 어떤 영업 손실률이 40%에 달했지만 삼성전자는 14% 정도만 기록하면서 결국에 삼성전자가 최고의 승자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좀 시장의 시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런 시기에 공급량을 늘려서 더 많은 투자를 이미 해놓으면 나중에 호황기가, 만약 3분기에 호황기가 제때 찾아온다면 그때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고, 예. 만약에 이제 반등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면 삼성전자로서도 적자를 피할 수 없는데, 사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이 적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사실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감산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년 1월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감산 정책을 과연 꺼낼지 아니면 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감산을 끝까지 내놓지 않을지, 이것에 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업계 출입하는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그동안 유명 배우를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출연 경쟁도 마다하지 않던 명품 플랫폼들이 내실 다지기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영업 적자가 늘어난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투자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엔 명품 플랫폼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들의 신중론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명품 시장의 성장과 함께 중고거래도 활성화되자 트렌비는 리셀 플랫폼 강화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 개인 간 명품 거래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론칭한 데 이어 최근에는 팝업 스토어도 열었습니다. 새 상품이 아닌 만큼 직접 보고 만져본 뒤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트렌비에서는 신제품 구매 고객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중고용품 판매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트렌비에서 새 제품 구매하신 것들도 트렌비에서 다시 또 중고용품을 판매하시고 있고, 그 중고용품 판매하신 금액으로 다시 새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에 앞서 한국 정품 감정센터를 설립한 트렌비는 방문 고객의 중고명품 거래를 돕기 위해 매장에도 명품 전문 감정사를 상주시켰습니다. 머스트잇은 올해 초 삼성과 LG, 밀레, 니치 향수 브랜드를 입점시키며 가전과 뷰티로 카테고리 확대에 나섰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10배, 2배 넘게 성장했는데, 내년에는 가전과 뷰티 상품 규모와 비중을 확대해 올해 대비 6배 이상 성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를 지향하는 발라는 하이엔드 제품에만 집중한다는 목표 아래 상품 수 1,300만 개로 가장 많은 상품 수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명품 플랫폼 빅3로 불리는 머트발은 모두 판매 영역을 확장한 가운데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자 앞다퉈 수수료 정책 변경에도 나섰습니다. 머스트잇은 내년부터 판매자 대상 수수료와 프리미엄 상품 등록비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렌비와 발란도 8월부터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그간 투자 유치로 적자를 해결했던 명품 플랫폼들이 투자 시장이 얼어붙자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외양 확장을 많이 벌였잖아요. 요즘 구축국자입니다. 불식 투자자들이 망한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외양보다는 투자자들도 바뀐 것 같습니다. 명품 플랫폼들은 초기 시장 점유율 확장을 위해 유명 연예인을 섭외한 광고와 할인 쿠폰, 무료 배송 등을 전면에 내세워 판매자와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 트렌비는 330억 원, 발라는 186억 원, 머스트잇은 100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올 들어 불황 속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와인과 위스키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는 트렌드를 반영해 유명 소믈리에를 영입하는가 하면 해외 와이너리를 사들이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와인과 위스키 수입량은 각각 6만 4,700톤, 2만 4,800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9%, 58% 증가했습니다. 가성비 제품이라고 해도 2만 원에서 10만 원대,
소주와 맥주보다 비싸지만 성장세는 더 가파릅니다. 와인과 위스키 시장이 급성장하는 데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심리적 만족을 극대화하는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로 와인 많이 사는 것 같고요.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쉽게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뒀다가 혼자도 마실 수 있고. 예전보다 와인이 좀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고 좀 소주나 맥주 이런 것보다 좀 더 분위기도 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주목할 점은 달라진 주류 소비 문화가 대형마트 전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밀려 한때 매장을 대거 폐점하기도 했던 대형마트들이 와인과 위스키 등 주류 매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매장 리뉴얼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 롯데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2개 매장을, 이마트도 36개 매장을 재단장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 매장엔 300에서 400평 규모의 주류 전문 매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류 전문점의 브랜드화를 강조하고 있는 국내 대형마트 업계엔 내년에 처음으로 500평대 주류 매장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이런 노력에 과거 전문점이나 백화점 중심이었던 와인 구매처도 최근에는 대형마트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2.8%가 수입 와인 구매 장소로 대형마트를 꼽았습니다. 이 주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홈술에 대한 트렌드 적용이 확대가 돼서 국산 수제 맥주들도 좀 붐이 있었고, 그다음에 와인까지 저변화에 확대가 됐고. 경기 침체 속 와인과 위스키를 즐기는 스몰 럭셔리 열풍. 유통업계의 경영 전략에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인 현대렌탈케어의 경영권을 매각합니다. 현대홈쇼핑은 사모펀드 운용사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에 현대렌탈케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80%를 1,370억 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와 현대렌탈케어 전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에 합의했습니다. 또 매각 후 잔여 지분 20%를 보유해 시에라 인베스트먼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현대홈쇼핑은 지주회사 전환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성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재편 조정 차원에서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매각 자금은 신사업이나 M&A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코스닥 상장 게임사 컴투스가 155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컴투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회계 연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배당을 올 연말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31일로 한 주당 배당금은 1,300원입니다. 네, 최근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M&A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기업 공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현재 제약 바이오 업계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그 보령제약그룹의 보령 바이오 파마가 M&A 시장 매물로 나왔습니다. 예. 보령 측에 이제 직접 확인을 해 보니 당초 연내 IPO 계획이었는데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제 좀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은 조달을 해야 되는데 상장이 어려우니 매각도 좀 검토해 보자 해서 이제 현재 개별 인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제안서를 돌리는 단계입니다. 예. 대상은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많은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기업군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분 100%에 대한 매각 희망가는 IPO 추진 당시 기업가치 평가액인 7천억 원, 못해도 6천억 원은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IPO를 준비하다 어려워지니까 아예 매각으로 선회를 했다 이런 상황인 건데 네. 보령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 사례인 거고 이미 네. 상장을 한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M&A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 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예.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옛날 그 현대사료죠.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분 51%를 보유한 모회사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헬릭스미스의 지분 7.3%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예. 계약 금액은 3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받은 돈 350억 원이 전부 헬릭스미스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돈 300억 원이 카나리아 바이오엠의 또 다른 연결 회사인 세종메디칼의 전환사채 인수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제 시가총액 3조 원이었던 회사였는데 예. 50억 원의 경영권을 넘긴 셈인 겁니다. 한때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랐던 기업인데도 결말이 이렇다 보니까 좀 씁쓸한 상황인데 김선영 대표는 좀 어떻게 언급을 하던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는 이번 그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 헬릭스미스의 엔젠시스 외에도 카나리아 바이오의 유망한 물질들과 또 세종메디칼의 인프라를 결합해서 세계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소액주주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달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카나리아 바이오의 나하닉 대표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헬릭스미스의 재무 담당 이사 CFO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주주분들은 새해를 즐기지도 못하고 또 주주총회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M&A가 뭐 지금 새해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2024년에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이제 부활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예. 이제 의무공개 매수 제도는 이제 상장사의 지분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50% 플러스 한 주를 사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도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한타 증권이 최근에 이제 코멘트를 냈습니다. 예. 해당 제도가 이제 적용된 기업에 대해서는 M&A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건데요. 관련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당연히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높게 받으려면 액션이 빨라져야 되고, 인수하는 쪽에서도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면 의사결정에 대한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에 이제 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제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주인인 그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휴젤이 꼽혔습니다. 예. 또 이 기준대로라면 루하피가 최근에 인수한 랩지노믹스, 그리고 J&W 파트너스가 인수한 나노엔텍도 관심 대상입니다. 그런데 꼭 이 제도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바이오벤처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오죽하면 내년이면 이제 상위 50개 바이오 기업 중에 14곳의 현금이 바닥날 정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상증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을 파는 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뭐 주목해야 할 기업이다라고 소개가 됐지만 지금 뭐 휴젤, 랩지노믹스, 나노엔텍, 메디포스트 작은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맞습니다. 사들이게 될까요? 뭐 이런 기업들 앞서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매각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사모펀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제약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탄은 충분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현금 보유량이 코로나19로 크게 늘면서 지금 우리 돈 260조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현금을 쌓아놓은 곳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 암젠이 호라이즌 테라퓨틱스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을 우리 돈 무려 36조 원에 사들였는데요. 내년 그 바이오 업계 M&A의 신호탄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뭐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바이오 벤처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내년 제약 바이오 업계에 거센 M&A 바람이 불 거라는 소식 체크해봤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른 인력 대수술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12,000명의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인력 구조조정, 이게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12,442명. 예.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조정 규모인데요. 예. 이 규모는 한 전체 정원의 한 44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8% 정도 할애가 됩니다. 이 실제 감축 인원은 한 17,230명 정도로 이 조정 인원보다는 많지만 이 중에 한 4,700명 정도 1.1%는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뭐 감축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기능 조정, 뭐 인력 효율화, 정원과 현원 차이 등이 대표적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가장 많이 조정을 받는 쪽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조정을 하는 데가 보면 공공기관, 뭐 그리고 준정부기관, 또 기타 공공기관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가장 이제 1,041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다음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722명입니다. 여기서 뭐 한전 MCS, 뭐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뭐 한국마사회 등도 이제 다음 순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중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코레얼 로지스가 35.3%로 가장 높았고 예. 이 대한석탄공사도 한 21% 수준으로 눈에 띕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규모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인원 감축을 하는 게 상당히 오랜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14년 만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2008년에 기관 통폐합을 하면서 예. 한번 좀 줄어든 게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좀 되돌림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공공기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에 이 30만 명대로 올라선 이후에 3년 만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이 내년 공공기관 정원이 43만 8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2020년 수준, 2년 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갑작스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7월부터 사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차근차근 효율화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공기관 혁신 좀 필요한지 그리고 이번 인력 감축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 재정 기조가 사실 긴축 재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조화에서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의 어떤 공공기관 인력 조직이 좀 많다, 예. 비대하다 이렇게 해서 재정에 부담이 된다라고 계속 지적해 왔거든요. 예. 실제로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이 공공기관 정규직 4명 중에 1명이 이 전 정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해 공공기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760조 원 수준인데요. 지난해 추경을 거친 한국 전체 정부 예산이 679조 원. 그러니까 지난해 어떤 국내 총생산 2057조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예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다 보니까 뭐 삭감과 축소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술대에 오르게 된 거고요. 또 이번 뭐 어떤 그 인력 구조, 어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최상대 차관의 그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선 기능 조정에 따라 기관의 비핵심 업무 등 정비로 조직의 역량을 기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공공기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비핵심 그리고 수요 감소가 있는 업무는 정비를 하고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다시 편성을 하겠다.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런 부분이 좀 골자인데 사실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보면 이제 전 정부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한 40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는 GDP 대비하면 한 69% 수준입니다. 네. 이 세계은행에서 이 개발도상국에서 위험 수위로 보는 게 64%인데 이를 상회합니다. 전년에도 66%를 기록해서 2년째 위험 수위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 세계은행은 이를 넘으면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부채 중 장기 비중이 이제 80%가 넘기 때문에 아직은 건전성에서 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경기 침체라든지 뭐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뭐 이렇게 인력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지만 지금 뭐 자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이렇게 감축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원들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양대 노총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어떤 축소, 뭐 인력 감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예. 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어떤 공공기관이 이 줄이게 되면 그 비용이 국민에게 모두 전가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규모가 아닌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좀 건전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또 지적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내놨는데 최근에 경기 악화로 이제 부동산 등 공공기관 자산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좀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조 법치주의 또 이제 노조 회계 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등 이제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면서 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부 대 노조 간 이 강대 간 극한 대립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긴축 재정 효과와 또 사회 안정망 비용 증가 등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더 큰지 계속해서 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네, 고웨스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벌써 2022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게다가 오늘 밤 뉴욕 증시가 또 휴장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남은 거래일은 내년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월가 분석 오민지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사실 뉴욕 증시 올 한 해 정말 힘들었던 만큼 내년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 나오는 전망이 좀 어떤가요? 네, 내년에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내년도에는 S&P 500이 17% 상승할 것이다라는 희망론부터 반대로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절망론까지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점치고 있는 2023년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내년도 전망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18개 월가의 투자은행에서 내놓은 2023년 S&P 500 지수의 전망치입니다. 가장 상위에 위치한 도이치뱅크에서 4,500을 전망했는데요. 지난 24일 뉴욕 증시 종가보다 17%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 밖에 오펜하이머, BMO 등에서도 4,400 또 4,300을 전망하면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가장 하위에 있는 전망치 BNP 파리바에서 3,400을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무려 11.5%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8개 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의 평균을 보니까 4,031로 집계가 됐습니다. 4.8%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전망치를 보면 내년 증시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집계한 마켓워치에서도 월가에서 바라보는 낙관론 또 비관론의 격차가 1,100포인트나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뭐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상승과 하락을 점치는 근거도 좀 궁금한데 먼저 상승할 거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뭘까요? 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제레미 시걸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또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지면서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시걸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90% 정도 끝이 났고 또 미국 연준도 곧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뉴욕 증시 지수가 15에서 2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12월 FOMC 발표 이전에 시걸 교수는 12월 회의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종료에 대한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년 1월의 첫 FOMC 회의에서는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번 12월에는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간 만큼 이 시걸 교수에 따르면 1월 연준의 발표에서는 그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강세론자인 톰리 펀드스트렛 공동 창업자도요.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다면 S&P 500 지수 내년 말까지 4,750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아까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연준 스탠스가 바뀌면서 뉴욕 증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락한다의 근거는 뭘까요? 일단 똑같이 금리 인상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에서 이 하락 전망이 출발하는데요. 지난주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도 한 몫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전망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점 역시도 하락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S&P 500 내년 1분기에는 3,000에서 3,300선까지 떨어질 수 있고 지금보다 약 25%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요. 내년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를 맞을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
하회에 진입하게 되면 S&P 500이 3,15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CNBC가 미국의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100만 장자들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 56%가 내년 S&P 500 10%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월가 투자 전략가들 다수의 의견이 내년 상반기에는 하락했다가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 하반기라도 좀 회복세가 나올 수 있길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별로 좀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꼽히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내년 증시 기대주로 주목을 받는 새로운 팡이 있습니다. 앵커는 이 팡 하면 떠오르는 종목 어떤 종목 있으세요? 사실 팡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술주들이니까 뭐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빅테크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원래는 팡이라는 게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올 한 해 금리 인상 때문에 이 기술주들이 맥을 못 추면서 새로운 팡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항공 방위 산업, 농업,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금과 금속, 광물, 이렇게 앞글자를 따와서 팡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이 종목들은요, 전쟁이나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인플레이션 압력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투자 기간이 짧아서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치주에 속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기술주보다 배당도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산업군에 해당하는 종목들 올 한 해 상승세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올해 초 대비해서 엑손모빌은 72.04% 상승했고요. 로키드 마틴이 36.38%, 퍼스트솔라의 경우는 77%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주가가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팡 기업들,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강하고 금리 상승의 영향은 제한적이면서 지금 배당도 높다, 이런 포인트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종목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또 새롭게는 헬스케어 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P 500에서 헬스케어 부문의 비중이 50년 만에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올 3월만 해도 이 13.3%의 비중을 차지하던 헬스케어 종목이요, 현재는 15.8%로 늘어났습니다. 2.5%포인트나 증가한 건데요. 자금도 굉장히 많이 몰려서요, S&P 500 11개 부문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지난 16일까지 올 한 해 동안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8조 원 규모가 새롭게 유치됐다고 합니다. 네, 내년 시장 상황에 대해서 월가 전문가들도 물음표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새로운 팡의 시대, 또 헬스케어 부문에 주목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이 우방국들과 이 신수출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이 협의에 나섰다라는 기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의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 구성에 관한 의사 타진에 나섰다고 합니다. 수출 통제 조치를 중국과의 패권 경쟁 무기로 본격 활용하겠다는 속내라고 합니다. 이번 논의는 기존 수출 통제 제도인 바세나르 체제 외에 별도로 통제 기구를 만드는 안과 바세나르 체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또 바세나르 체제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방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도 전격적인 수출 통제 동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1세대 바이오 벤처 4곳이 뭉쳐 이 바이오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 알테우젠, 펩트론, 수젠텍이
최대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4곳이 80억을 출자하고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비상장 바이오 벤처에 투자한다는 보관입니다. 이번 펀드 조성은 바이오 업계 자금 조달 시장이 지난 1년 넘게 급격히 위축되자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자체 매출 없이 투자금에 의존해 수년간 연구 개발을 이어가야 하는 바이오 벤처의 자금 조달 시장 위축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K-바이오 대표 주자들이 직접 출자를 하다 보니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증권사 등 3-4개 기관 투자가를 중심으로 200억 원가량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